한국과 일본 정상이 오랜만에 정상회담을 진행했습니다. 비록 공동선언은 나오지 않았지만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회담 결과를 이야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수출 규제를 풀면서 경제적 교류의 물꼬도 열렸는데 이와 관련해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 연구센터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12년 만이죠. 12년 만에 일단 공동 회견을 했다라는 부분은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12년 만에 양국이 일단 만나서 회담을 하게 된 것은 의의가 있고 그것에 가장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윤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협력의 파트너라고 일본을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승적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문제를 풀었다. 그리고 세 번째로서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과거를 극복하면서 미래로 나가자, 미래에 방점을 둔 거죠.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본이 사실은 화답을 했다. 그것을 왜 알 수 있느냐면 정상회담이라는 것은 대체적으로 시간이 많이 걸려요. 보통 한 날 만에 정상회담을 하는 것도 사실은 예외적인데 이거는 거의 뭐 한 2주 만에 정상회담을 만든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는 일본도 여기에 화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여기에 기시다 총리의 답변을 보더라도 대화에 방점을 두고 셔틀 외교를 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일본이 현재의 만남을 굉장히 의미 있는 만남의 시작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두 정상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가장 주목하신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호응 조치를 기시다 총리가 호응 조치를 얼마만큼 그 표현을 하는 것에 관심을 두고 있었죠. 그렇죠. 그리고 그것은 뭐 처음부터 현재에 있어서는 기시다 총리에 있는 정치적으로 처해 있는 입장이라든지 일본의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쉽지는 않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이번 정상회담에 우리 윤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미래의 방점을 두면서 한미일 또는 그 경제 문제, 경제 안보 문제 이런 데 초점을 두고 있죠. 근데 일본도 사실은 경제 안보 문제에 초점을 두고 있고 북한 문제에도 초점을 두고 있어서 미래를 보는 눈이 함께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 정상회담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좀 하나하나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보통 이제 한국 입장에서는 좀 센 발언이 나왔으면 좋겠다. 센 사과가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과거처럼 비슷했습니다.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계승한다라는 정도에서 그쳤고 한 발짝 한 발짝 계속 가겠다라는 부분은 더 의미를 둬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계승하겠다는 데 의미를 좀 둬야 되는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김대중 오부치 선언의 그 통절한 반성과 사죄를 말을 했으면 제일 좋죠. 네. 그게 일본에서 왜 하지 않느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 아베 수상 시절에 사죄는 더 이상 하지 않겠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일본의 후손들에게 사죄와 반성을 물려주고 싶지 않다라는 것이 일본의 지금의 정치권의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그 했던 담화 내용에 대해서도 왜 하지 않느냐라고 하면 그런 선상에 있는데 여기에 기시다 수상은 김대중 오부치라는 것을 98년 공동선언이라고 이야기했죠. 98년 공동선언에 거기에 그 입장을 계승한다. 그걸 포함한 역대 총리의 인식과 그 담화의 내용을 계승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첫 발짝을 내딛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기시다 총리도 이제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아마 기시다 총리가 이제 방안을 해야 되니까 방안을 해야 되니까 그런 의미에서 기시다 총리도 방안을 할 때 정도 되면 사실은 그 과거사의 문제에 대한 역사를 직시한다는 내용을 말씀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이야기하는 게 더 좋았겠지만은 점차적으로 그런 기회가 많아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또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에서 지소미아 완전 정상화를 선언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소미아가 지금 효력 정지 상태였는데 이제 완전 복원이 된 건 그만큼 한일 안보 협력이 좀 강화됐다고 봐야 됩니까? 그 효력 정지라기보다는 조건부 정지를 하고 있었죠. 네. 조건부로 지소미아를 하고 있었는데 지소미아와 수출 규제라는 것은 이번 그 정상회담을 통해서 완전히 재개를 된 거죠. 네. 근데 그것은 윤 정부가 강제징용 문제 해법을 풀 때부터 예견된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앞으로도 지소미아라는 것은 한미일 협력을 하는데 필수적인 과제이기 때문에 이전에 정부가 했던 것 자체가 사실은 대응 조치로 했고 그 대응 조치의 결과는 계속돼 왔다는 거죠. 실질적으로는 계속돼 온 거죠. 그와 동시에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서도 사실은 일본이 그것을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지소미아와 수출 규제에 대한 것을 해제하겠다는 것은 반도체 세계 품목에 대해서 해제하겠다는 것은 사실은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지. 우리가 지금까지 한일 관계 속에서는 별다른 그 제약 요건으로는 작용하지 않았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강제징용 얘기 좀 더 해보겠습니다. 해법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이제 일본 기자의 질문 중에 하나가 이제 구상권을 바로 질문했고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은 상정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명확하게 했단 말이죠. 네. 하지만 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좀 부족한 거 아니냐. 뭐 일본 기업이 뭔가라도 참여해주는 모습이 나왔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라는 또 불만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해주시죠. 그러니까 구상권의 문제는 사실은 법률적인 의미로 대통령은 법률가였으니까 네. 사실은 법률적 의미로서는 구상권은 남아 있는 것은 사실이죠. 그리고 그것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거지. 네. 그게 없어졌다는 이야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구상권이라는 것이 사실은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해법이 정착이 되고 네. 한일 관계가 과거사 문제를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 되면 이 구상권의 문제는 정치적 쟁점화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한일 관계가 굉장히 좋은 상태로 가고 그 속에서 앞으로 기시다가 방한을 하고 네. 그러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도 그 내용에 분명히 앞으로 역사를 직시하기 위한 일본의 행동이라는 것이 포함돼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을지 모르나 네. 점차적으로 그것을 역사를 직시하는 행동을 하지 않으면 사실은 98년 김대중 오부치 선언의 정신에서 위배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1998년에 김대중 오부치 선언의 의미라는 것은 한국은 일본을 인정해 주는 거죠. 국제사회에서의 협력을 인정해 준 거죠. 여기에 일본은 과거의 역사를 직시하면서 통렬한 반성과 사죄를 하겠다는 정신이 함께 동일한 선상에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네. 이번에 우리 대통령께서는 미래의 방점을 두어서 그것을 디딤돌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거는 우리의 자세죠. 우리의 자세고 일본이 해야 될 자세라는 것은 그 디딤돌을 딛기 위해서 일본은 통렬한 사죄와 반성을 기반 위에서 간다라는 정신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이제 바라봐야 될 것은 선진국인 일본이 네. 과연 선진국으로서 인권 문제 그런 그 과거사 문제에 대한 정신이 살아 있느냐? 그렇게 살아 있지 않으면 일본의 과제이지 우리가 그것을 아무리 촉구한데서 데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일본이 그것을 해결하면서 한국과 같이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본의 과제니까 앞으로 이제 지켜봐야 될 과제이고 그것은 한일 관계가 개선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네. 나름대로 풀릴 수 있는 과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또 하나 이제 한국 기자의 질문 중에 하나는 과연 그럼 우리나라에서 얻는 국익이 뭡니까?라는 질문이 있었단 말이죠. 네. 여기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명확하게
일본을 협력의 대상이라는 부분을 한 것 같다는 표현이 많이 나왔습니다. 네, 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생각하는 이제 국익이라는 것은 한국에서 국익을 바라보는 눈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네. 원래 그러니까 과거사의 자존심을 살리는 것도 국익이고 그리고 국제 협력을 통해서 한국의 실익을 얻는 것도 국익이고 여러 가지 국익의 다양한 측면이 있는데 윤 대통령은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25년간 그 김대중 오부치 선언이 사실은 잘 정착이 되지 않았다라는 문제 제기에서 시작을 하고 있으니 예. 그래서 좀 더 미래의 방점을 둔 그 국익관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미래를 건설하기 위해서 우선 북한 문제에 대한 해결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네. 그러니까 북한 문제에 대한 한일 협력이라는 것이 중요하다.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 그리고 인도 태평양 문제에 대해서도 중국 문제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공통된 자세 인식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한 거고 그와 동시에 이제 경제 안보 네. 그 지금 서플라이 체인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이 갈등들이 있는데 그 경제 안보에 있어서도 해결을 해 나간다. 그러니까 국익을 생각하는 것이 미래에 대한 방점이 사실은 국제 협력을 통해서 여러 가지 과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오늘 한일 정상회담이 시작되기 전에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풀기로 했고 또 우리 정부도 세계무역기구 WTO 제소를 취하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산업에 끼치는 영향이 큽니까? 우리의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앞으로 점차적으로 커질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수출 규제 조치라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상징적인 조치예요, 사실은. 네. 근데 상징적인 조치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한일 경제 협력을 하는데 불투명성을 가져올 수 있다. 불투명성과 불안정성을 그 안에 내포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죠? 투명성과 그리고 예측 가능성 아니에요? 네. 그런 의미에서 불투명성을 제거하고 미래에 대한 예측 가능으로 만들어줬다. 이런 거죠. 그런 의미에서 그 기반이 되면 경제를 하는 사람들은 네. 그런 예측 가능하고 투명한 그런 상황 속에서 경제에 대한 것을 이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것을 확대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네. 앞으로 한일 경제 협력이라는 것도 굉장히 나름대로 물꼬가 터서 여러 가지 협력이 첨가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제 앞서서 계속 이야기한 것이 이제 한국과 일본이 미래를 보면서 앞으로 나갈 것이다라고 하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내각이 인기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향후 움직임이 굉장히 많이 바뀌잖아요. 현재 이제 기시다 총리 내각이 그렇게 인기가 좋지 않다라고 하는 와중에 과연 우리나라의 관계를 변화시키는 것이 과연 도움이 되겠느냐라는 고민도 할 것 같긴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기시다 총리는 제4대 파벌이죠. 네. 제4대 파벌이고 일대 제일 큰 파벌과 두 번째 파벌이 기시다를 지지하지 않으면 기시다의 정권적 기반은 굉장히 약해질 가능성이 높죠. 네. 그런 의미에서 아소 파벌도 이제는 기시다를 지지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약간의 거리를 두고 있는 것이 아베 파벌이었죠. 네. 아베가 죽고 나서 아베가 사망하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 혼란 상황에서 기시다가 사실은 아베가 못한 것을 계속 한 거죠. 사실은 기시다는 비둘기파임에도 불구하고 매파보다 더 매파적인 정책을 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두 파벌을 어느 정도 묶어두면서 사실은 그 전제 조건에서 한일 관계를 풀려고 했는데 예.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제약 요건이 많다. 아하. 제약 요건이 많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한일 관계가 안정이 되면서 기시다의 성과로 나타나면 이게 결과적으로 파벌도 지지율과 연동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파벌의 그것도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게 기시다가 이제 4월에 선거에서 승리를 하고 그리고 G7에서 G7에서 여러 가지 성과를 내면 네. 그 지지율이 안정이 되면 좀 더 우리가 바라는 형태로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도
말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되려면 일단은 또 경제나 이런 부분에서 성과를 좀 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문제는 미래 기금 자체가 그런 성과의 첫 발일 수도 있는데 그게 잘 되냐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러니까 미래 파트너십 그 기금이라는 것은 네. 사실은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지는 게 그거 아니에요. 미쓰비시 중공업하고 일본 제철이 그렇죠. 거기에 돈을 낼 들어가느냐, 거냐? 돈을 낼 거냐, 안 낼 거냐에 지금 초점이 되어 있는데 저는 생각할 때 미래 기금이 현재 이제 입구론으로서 보면 네. 그 두 기업이 어떤 식으로 될 것이냐 아직까지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정해져 있지는 않는데 점차적으로 이게 미래 기금이 이제 굴러가고 기능을 하게 되면 경단련의 이 회원사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돈을 내게 된다 이렇게 네. 봅니다. 그래서 일본 내에서도 어제도 제가 일본에 있었는데 일본 내에서도 보면 네. 대체적으로 미래 기금에 대해서 두 기업이 낼 것이냐의 한국의 관심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 현재의 관측이에요. 그렇게 되면 미래 기업에 이제 두 기업이 내고 그리고 우리 재단에는 일본에 있는 그 민간 기업들도 돈을 내게 되면 투트랙으로 이제는 과거사하고 미래하고 같이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미래 기업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활성화된 한일 관계의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작업들이 과거에도 영향을 줘서 이 순기능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저희가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는 것이 한일 정상의 만찬장 앞의 모습입니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 도쿄의 번화가 중 하나인 긴자의 노포 식당에서 만찬을 할 예정인데요. 아직까지 1차 만찬장인지 2차 만찬장인지는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네. 아마 일단은 1차 만찬장에 일차죠. 지금 일차. 오겠죠. 여기는 보통 스키야키 식당이라고 하는데 보통은 총리 공관이나 이런 특별한 공관 자리에서 만찬을 함께하는 것이 많잖아요. 그런데 네, 많죠. 스키야키 물론 스키야키도 맛있긴 하지만 그분을 간다. 이거 어떤 의미로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일본에서 이제 정상이 오면 환영을 하는 하고 네, 지금 잠시만요. 저기 화면상에서 네, 윤 대통령의 네. 모습이 보이네요. 예,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이제 그 노포로 들어가는 모습이 잠깐 보였습니다. 다시 한번 계속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스키야키에서 먹는다는 건. 네, 스키야키 먹는다는 것은 네. 사실은 뭐 오바마 대통령이 왔을 때도 그렇고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왔을 때도 그렇고 긴자의 식당에서 먹었어요. 그러니까 긴자에 나름대로 스시를 먹든지 아니면 노바타야키에서 이렇게 구워 먹는 것을 먹든지 대체적으로 이게 이제 만찬을 하는 것을 뭐 이제 한국의 분들도 잘 알게 된 것은 오모테나시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만찬을 극진하게 그 대접을 해서 손님이 나름대로 감동을 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일본이 대체적으로 하고 있죠. 네. 그런 의미에서는 이번 그 윤 대통령에 대해서도 일본이 나름대로 극진하게 오모테나시의 그런 접대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나름대로 어필을 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오모테나시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게 뭡니까, 오모테나시? 오모테나시는 그러니까 손님에게 극진한 대접을 해서 손님이 감동을 받도록 하는 것을 오모테나시라고 그러는 거죠. 네. 그래서 일본의 이제 상황에서 보면 긴자라는 것은 우리로 말하자면 가장 그 번화한 지역 아니에요. 명동 이렇게 봐야 될까요? 네. 명동이라기보다 청담. 예전에. 그러니까 긴자라는 것은 청담동과 명동이 함께 있는 아하. 것이죠. 함께 있는 것이죠. 요즘과 옛날 옛날이 식당이 다 함께 있는 네.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두 번째 가는 그 노포 식당은 오므라이스를 드신다는 먹는다는 그 노포 식당은 128년이고 네. 이번 식당도 굉장히 100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그런 식당이죠. 그러니까 그게 긴자에 다 모여 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동선을 생각하고 그리고 1차에서 2차를 가니까 또 다른 곳을 가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잖아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두 군데를 선택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예. 말씀하신 것처럼 긴자라는 곳이 이제 일본에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 사람들이 모이는 곳 그리고 약간의 유행을 함께 따라가는 곳이기 때문에 다양한 일본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곳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의 긴자라는 곳은 근대화의 상징이죠. 원래 은자잖아요. 네. 은을 세공하는 곳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근대화의 상징이고 거기가 유행이 창조하는 곳이에요. 일본의 유행을 창조하는 곳이고 그리고 거기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표적인 음식이 거기에 대체적으로 모여 있죠.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돈을 벌면 긴자에서 식당에 가서 먹는 것이 최고의 영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긴자의 그런 그 나름대로 일본에서의 생각하는 긴자의 기본 생각이 우리 대통령을 이제 접대하는데 긴자로 모시게 됐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예. 근데 보통 이제 밥을 2번 연속 먹기가 쉽진 않아 보이기 때문에 네. 오므라이스 집에서 이렇게 약간의 약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만 네. 기시다 총리가 술 잘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기시다 총리는 술을 아주 잘 드시는 아주 강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죠. 네. 그래서 그 고지가이라는 것은 비둘기파죠. 매파는 아베파죠. 네. 매파는 아베파고 비둘기파는 고지가이는 기시다 총리가 하도 술을 잘 먹어서 그런지 술 능력으로 국회의원을 뽑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할 정도로 네. 대체적으로 고지가에 있는 사람들은 술을 잘 먹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시다 총리는 그 요번에 2번을 한 이유는 예. 기시다 네. 총리가 2번을 한 이유는 첫 번째는 이제 만찬 장소에서 화합을 하고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들 다 제외하고 두 정상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 윤 대통령께서 어릴 때 추억이 있어서 그 장소도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그 오므라이스를 먹는다고 이야기하지만은 사실은 오므라이스도 먹겠지만은 아무래도 술을 같이 하면서 좀 더 친밀한 분위기를 연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네. 또 오늘 기자회견에서 기시다 총리가 윤 대통령 내외와 만찬이 예정돼 있어서 많은 기대가 된다 이렇게 밝혔는데 일본 관례상 이렇게 부부 동반 만찬은 좀 예외입니까? 어떻습니까? 보통 일본은 집이 작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네. 집이 작기 때문에 밖에서 이제 식사를 많이 하는데 정말 특별한 사람이 아니면 부부 동반을 잘 안 해요. 일본은. 네. 이제 그런 의미에서 기시다 총리가 부부와 이제 우리 대통령 부부가 같이 만찬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은 굉장히 친밀한 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뭐 현장의 모습을 저희가 잠깐 보여드렸는데 일본에서 과연 그렇다면 이번에 셔틀 외교는 복원했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한 번은 답방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올 여름이다라는 보도가 있긴 있었지만 앞서서는 시간을 명확하게 할 수 없습니다라고 이제 답변을 했단 말이죠. 어떻게 네. 좀 예상하십니까? 시간을 명확하게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기시다 총리는 네. 지지율의 상황에 따라서는 그냥 총리에서 탈락할 수도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그 총리가 자신의 정권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선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내년에 7월 달에까지는 선거를 해야 되는데 7월 달까지 내년 가을까지는 선거를 해야 되는데 그 타이밍이 대체적으로 올해 12월 달이나 가을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이 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올 수 있는 기간이 언제냐라고 하면 여름이다. 그래서 여름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기시다 수상은 기본적으로 지금의 이제 정치 스케줄상 5월 달에 G7을 성공을 하고 그 성공하는 것을 기점으로 해서 한일 관계가 점차적으로 풀리게 되면 7월 달에 윤 대통령 한국을 방문을 해서 그것의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외교에 본인의 성과를 어필할 가능성이 높다.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여세로 선거를 하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 앞서 말했지만 뭐 여름에 오겠지만 5월달 G7에 옵저버로 우리나라 부를 수도 있겠네요. 부르죠. 왜냐하면 이제 한국에 우리의 이제 그 속내를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이제
H 되는 거죠. G7이 아니라 네. G8이 되는 것을 원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G7에 가서 이제 업적으로 참가를 하지만은 그 한국의 역량을 어필을 해서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모든 국가가 어느 정도 인정을 하면 결과적으로 G7이 G8으로 가고 G10으로 가는 하나의 그 과정에 있다고 보는 거죠. 그 과정에서 한국이 제일 먼저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 연구센터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